할머니, 지금 도장 찍지 마세요. 과일 가게 단골 손님이 건넨 메모 한 장. 며느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책상 건너편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건넨 손님을 바라보니 절박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 서류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골 손님의 절박한 메모 한 장이 제 인생을 살릴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김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망원시장에서 35년째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잔의 과일이라는 간판으로요. 평생 남의 것 하나 탐낸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가락시장 경매장에 나가고 손수 과일을 고르고 정직하게 장사했죠. 하지만 그날 단골 손님이 건넨 메모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가게 그리고 가게 건물까지 합쳐 20억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제 아들까지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들려드릴 수 있는 저의 기막히고 끔찍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야기는 석 달 전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35년째 과일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망원시장에 있는 제 가게 순잔의 과일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 시장 근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며 가게를 지켜왔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는 차로 30분 거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한 지 2년 동안 저한테 참 잘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반말하는 요즘 며느리들과는 달랐죠. 주 2, 3회씩 집에 들러 청소도 해주고 제가 무릎 때문에 먹는 영양제도 한 달에 한 번씩 사다 줬습니다.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지내던 아들이 지혜를 만나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유난히 자주 찾아왔고 가게 이야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과일 진열대를 정리하는데 오늘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응, 잘 잤어. 너는? 저도 잘 잤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가게 일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서. 어머니 연세가 72이시잖아요. 새벽에 경매장 가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며느리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만해. 걱정 마.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금요일? 무슨 일인데? 가게 확장건으로 상담 좀 받으려고요. 요즘 과일 가게 프랜차이즈로 키우면 대박 난다던데 어머니 가게도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제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프랜차이즈? 그건 또 뭐야?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가게를 체인점으로 만드는 거죠. 어머니는 그냥 본점 운영하시고 다른 지점은 직원들이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수익도 훨씬 많이 나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난 그냥 이렇게 하던 대로. 어머니, 제가 다 알아봤어요. 법무사님도 소개받았고요.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갑자기 가게 확장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시장역 건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30년 지기 친구 박미숙이 사과 한 봉지를 사러 왔습니다. 순자야, 오늘 사과 좀 주라. 손주 먹일 거야. 그래, 미숙아. 잠깐만. 사과를 골라주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숙이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금요일에 가게 확장 상담 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가게 확장? 무슨 확장? 프랜차이즈로 키운다나 뭐라나? 잘 모르겠어.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순자야, 가게 명예 같은 건 함부로 바꾸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이, 내 며느리가 무슨. 그래도 조심해. 지난번에 시장에서 지혜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이상해? 뭐가? 미숙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한테 인사할 때는 환하게 웃는데 돌아서니까 표정이 싹 굳더라고. 눈빛이 차가웠어. 미숙아, 내가 착각한 거겠지. 글쎄, 내 느낌이 그랬다니까. 그리고 순자야, 금요일에 함부로 서류에 도장 같은 거 찍지 마.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미숙이 돌아간 후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예금 8억 그리고 이 가게 건물까지 합치면 20억.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고 제가 35년간 과일 장사하며 모은 돈이었죠. 나중에 손주라도 생기면 물려주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숨기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딸기를 진열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지혜가 건넨 비닐봉지 안에는 제가 평소 먹던 비타민과 영양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아직 남아있는데. 어머니, 지난번 거 거의 다 드셨잖아요. 제가 미리 사왔어요. 매일 꼭 챙겨 드세요. 무릎 건강에 좋잖아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의 말 때문일까요? 고맙다, 지혜야. 그리고 어머니, 금요일 꼭 시간 내주세요. 가게 등기부등본이랑 도장도 챙겨주시고요. 등기부등본? 네, 상담받으려면 필요하대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최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응, 알겠어.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영양제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며느리가 오늘 또 왔어. 영양제 사다 주고 갔는데. 영양제? 평소에도 사다 주던 거잖아. 응, 근데 왜인지 모르게 찝찝해. 순자야, 내가 뭐라 그랬어? 조심하라고. 금요일에 절대 함부로 서류 같은 거 사인하지 마. 알았어, 미숙아.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며느리가 사다 준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물과 함께 삼켰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 응대를 하다가 순간 단골 손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죠.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흔들었지만 멍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그래. 오늘 아침부터 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네.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 괜찮아. 나이 탓인가 봐. 요즘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일 상담 갈 때 정신 바짝 차려. 알았지? 응, 알았어. 그날 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게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깜빡했고 저녁을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도장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며느리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법무사 사무실 가요. 차에 타면서 저는 며느리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왠지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도착해요.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묻기가 두려웠거든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상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결혼 후 2년 내내 항상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저한테 나쁜 짓을 하려 한다는 것을. 법무사 사무실 주차장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담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천천히 오세요. 응, 알겠어. 며느리가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도장이 들어 있었죠. 천천히 차에서 내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청산법무사 사무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대기석 한쪽에 머물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영애 씨, 제 가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제 가게에서 과일을 사가는 분이었죠. 영애 씨도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청산법무사 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동현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과일 가게 프랜차이즈 확장건으로 왔어요. 가게 명의 이전이랑 계약서 작성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등기부등본이랑 도장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법무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함께 처리 부탁드려요.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아, 명예 이전 동의서네요. 할머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명예 이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가게를 며느리분 명의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프랜차이즈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 해야 은행 대출도 받고 프랜차이즈 본사랑 계약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제가 대신 처리하는 게 낫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게를 며느리 명의로? 그럼 제 가게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상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 이영애 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빌려도 될까요? 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는데요. 법무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급해서요. 죄송합니다. 영애 씨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영희 씨는 재빨리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며느리와 법무사는 영희 씨의 행동에 신경도 쓰지 않고 서류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장 찍지 마세요. 저 사기꾼들이에요. 빨리 나가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메모의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왜 사기꾼이라는 거지? 쪽지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쪽지를 준 걸까?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 매일 찾아오던 방문, 영양제를 먹은 후 시작된 두통과 어지러움. 제가 어머니 계좌 관리를 대신 해드릴게요. 그리고 미숙의 경고. 눈빛이 차갑더라고. 함부로 서류 같은 거 사인하지 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법무사도 펜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영애 씨의 메모가 주머니 속에서 손에 만져졌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제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72년을 살면서 키운 본능. 남편과 함께 과일가게 35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길러진 직감. 그 본능이 지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서명하시고 가세요. 금방이잖아요. 며느리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급해.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영애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영애 씨가 제 손을 잡고 비상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며 가방을 꽉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까지 내려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택시 타세요. 빨리요. 영애 씨가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망원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법무사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영애 씨도 제 옆에 숨었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도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장 찍지 마세요. 저 사기꾼들이에요. 영애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애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애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그 사기꾼들한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택시가 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애 씨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에 앉자 영애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2년 전에 당했어요. 똑같은 수법으로요. 똑같은 수법이요? 영애 씨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종로에서 한복 가게를 하셨어요. 30년 넘게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올케가 어머니한테 가게 확장하자고 꼬드겼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명의를 올케 이름으로 바꿨어요. 프랜차이즈 한다고. 그리고 한 달 만에 가게를 팔아버렸어요. 제3자한테요. 세상에.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쫓겨나셨어요. 본인 가게에서요. 평생 모은 재산도 다 날렸고요. 그 충격으로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영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경찰은요? 신고는 안 했어요? 했죠. 당연히 했죠. 근데 소용없었어요. 영애 씨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올케가 변호사 선임하고 합법적인 명예 이전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요. 서명도 도장도 다 있으니까 경찰도 어쩔 수 없대요. 하지만 사기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할머니. 법적으로는 정당한 계약이에요. 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제 며느리도?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할머니 며느리랑 그 법무사 보고 바로 알았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애 씨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 조직이에요. 노인들 상대로 가게 명예 빼앗는 전문 사기단이죠.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법무사, 그리고 낯선 남자 몇 명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추적했어요. 어머니 복수하려고요. 그런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치밀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저도 당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빠져나오셨잖아요. 아직 서명 안 하셨으니까 괜찮아요. 영애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쟤들이 절대 포기 안 해요. 다른 방법으로 계속 접근할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끊기고 또 걸려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영애 씨,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분명 찾아올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영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에요.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영애 씨와 함께 한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정의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미선 변호사입니다.
영애 씨가 제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님, 잘 빠져나오셨어요. 만약 오늘 서명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변호사님, 그럼 제 며느리가 정말 사기꾼이에요? 네.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이에요. 가족 사기라고 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노인 가족한테 접근해서 사업 확장, 투자, 명예 이전 등을 제안해요. 가족이니까 의심 안 하죠. 화면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의를 바꾸고 나면 바로 재산을 처분해요. 가게를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담보로 잡거나요. 그리고 사라져요. 세상에. 더 나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발적 동의에 의한 명예 이전이니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요. 며느리가 사기 조직원이라는 확실한 증거를요. 어떻게요? 며느리를 다시 만나셔야 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만나요? 그럼 또 속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엔 우리가 준비하고 만나는 거예요. 녹음기 차고요. 변호사가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예요. 브로치처럼 옷에 달 수 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 계획인지 전부 녹음하는 거죠. 영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며느리는 절대 안 잡혀요. 제 어머니처럼 당하실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숙의 슈퍼 뒷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숙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미숙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순자야,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돼. 핸드폰을 켰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7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쏟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화장실 가신다고 하고 왜 안 오세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혹시 어지러우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치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미선 변호사와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미안하다고 어제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랬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요? 분명 다시 만나자고 할 거예요. 서류 작업 마저 하자고요. 그때 녹음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브로치 모양의 녹음기를 제 옷에 달아줬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하는 말 전부 중요해요. 특히 다른 조직원 이야기나 가게 처분 계획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지혜야,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잖아요. 어제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미안해.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며느리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집에서 쉬니까 좀 나아졌어. 어머니, 그래도 걱정돼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병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어제 못한 서류 작업마저 하면 되잖아요.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 알겠어. 그럼 오후 2시에 집으로 와. 네, 어머니. 2시에 갈게요. 어제 못한 거 오늘 꼭 마무리해요. 어머니 위해서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와 영희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4시간 후면 모든 게 결정돼요. 오후 1시 50분. 저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집에는 정미선 변호사와 영희 씨가 노트북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실시간으로 노트북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죠. 할머니, 며느리가 하는 말에 맞장구 치세요. 계획을 더 많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딸그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지혜야, 어서 와. 어머니,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제 왜 그러신 거예요? 갑자기 나가시고. 미안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요즘 자꾸 그래. 어머니, 혹시 영양제는 잘 챙겨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응, 매일 먹고 있어. 그럼 됐어요. 꾸준히 드셔야 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서류 작업 마무리해요. 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런데 지혜야,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면 가게가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어머니 가게죠. 그래도 법적으로는 내 거잖아. 어머니, 프랜차이즈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가게를 팔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누구한테 뭔 말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무도 안 만났어. 정말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그때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전화 좀 받을게요. 며느리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응, 나야. 아니, 아직 못 받았어. 노파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 누가 뭐라고 한 것 같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알았어. 오늘 안에 끝낼게. 서명만 받으면 바로 처리해. 응, 다음 주면 매물로 내놓을 수 있어. 옆집에서 변호사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결정적이에요. 며느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빨리 처리해야 한대요. 어서 서명하세요. 며느리가 서류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지혜야, 나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와서?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무서워. 가게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가게 하실 거예요?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손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 빨리 서명하세요. 오늘 안 하시면 어머니 치매 진단서 받게 할 거예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영양제에 뭐 들었는지도 모르시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리며 정미선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정혜법률사무소 정미선 변호사입니다. 박지혜 씨,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됐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가게를 다음 주에 매물로 내놓을 거라는 것, 영양제에 뭔가 넣었다는 것,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 했다는 것. 전부 녹음됐어요. 영애 씨도 들어왔습니다. 박지혜 씨, 2년 전 제 어머니한테 한 짓 기억하세요?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야? 며느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조직원들 다 파악했어요. 김동현 법무사, 그리고 배후에 있는 보스까지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와 법무사,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며느리가 서류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저 그냥 어머니 도우려고 영양제에 수면제를 탔어요? 도우려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지혜 씨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영애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제 어머니도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애 씨가 울먹였습니다. 변호사도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웠던 시간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떨었던 순간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 뒤에 훨씬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며느리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일 가게도 다시 열었고 시장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 저를 응원해줬죠. 순자야, 정말 대단해. 그 무서운 일을 혼자 버텨냈다니. 할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따뜻한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아들 민수도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혜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중이었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침 일찍 정미선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지혜 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 녹음 증거도 있었잖아요. 변호사 선임하고 맞고서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며느리를 모함했다고요. 모함이요? 네. 지혜 측 변호사가 주장하기를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며느리를 오해했다고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김동연 법무사도 풀려났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연대요. 기자회견요? 네. 자기들은 결백하다고, 노인이 착각해서 누명 씌웠다고 주장할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 뒤에 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도 여러 선임했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어요. 오후 3시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김동연 법무사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성실하게 법무사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김동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었습니다. 최근 한 노인분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고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김동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어르신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고 며느리분이 도와드리려던 걸 오해하신 겁니다.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저희는 단지 가게 확장을 도와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갑자기 도망가시고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존경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제 결백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이 고개를 숙이며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뉴스 앵커가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노인 대상 가게 명예 이전 사기 의혹으로 고소됐던 김동연 법무사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김 씨 측은 고소인의 착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시죠? 누구세요?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무슨... 할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할머니가 이길 수 없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다 제 사람들이에요. 할머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도 아드님도 안전할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민수 씨 건설회사 다니시죠? 회사 잘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협박이었습니다.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단지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고소 취하하시고 조용히 사세요. 그럼 다들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영희 씨였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제 집 우편함에 협박 편지가 왔어요. 입 닥치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해를 가하겠다고.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도. 변호사님 사무실에 불이 났대요. 세상에. 할머니, 이 사람들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조직이 너무 커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숙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며느리한테 누명 씌웠다고.
뭐라고? 그리고 있잖아. 시장 상인회에서 내 가게 나가라고 할 수도 있대. 시장 분위기 흐린다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직이 시장까지 손을 뻗친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나 어떡하지? 순자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미숙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며느리에게 누명 씌워. 치매 의심. 20년 경력 법무사. 억울한 고소로 피해. 가족 사기 주장했던 노인. 알고 보니 작가. 모든 기사가 저를 가짜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끔찍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치매 걸리면 헛소리 많이 하잖아. 며느리가 불쌍하네. 시어머니한테 누명 쓰고. 법무사님 억울하시겠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수야?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됐대요. 이유도 말 안 해주고.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이거 지혜 때문 아니에요? 그 조직이 저까지.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풀려났고 조직은 저를 압박하고 있고 아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없는 걸까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애 씨였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죠? 응.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영애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당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할머니가 막지 않으면. 영애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영애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할머니,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 해요. 조직 전체를 무너뜨려야 해요. 제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아는 기자님이 한 분 계세요. 탐사보도 전문 기자님이신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당장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애 씨와 함께 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탐사팀 박은주 기자입니다. 기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영애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가족명의 사기 조직이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오히려 가짜로 몰리고 있어요. 저는 그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진지하게 듣더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 조직 제가 2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며느리, 김동연 법무사,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 조직은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며느리 사위 역할을 하는 실행범들, 법무사, 변호사, 가짜 투자자, 그리고 기자가 한 남자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스예요. 강태식, 60대 초반.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피해자가 최소 30명입니다. 총 피해액 500억 원 이상이에요. 세상에.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건물 가진 분들. 가족이 접근해서 명의를 빼앗고 재산을 처분하고 사라지는 거죠. 기자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무서운 점은 합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명예 이전도 합법,
재산 처분도 합법. 피해자가 고소해도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기자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들이 실제로 범행하는 순간을요. 어떻게요? 할머니, 다시 며느리를 만나셔야 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카메라를 숨겨놓을게요. 그리고 생중계를 할 거예요. 생중계요? 네.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거예요. 전국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사기치는 걸 잡는 거죠. 영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증거 조작을 못해요. 수백만 명이 다 봤는데 어떻게 조작해요? 기자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치밀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한테 연락하세요. 고소 취하하고 싶다고 서류에 서명하겠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올까요? 올 겁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할머니 재산 20억이잖아요. 오후 3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오해했나 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응. 고소 취하할게. 그리고 서류 작업도 마저 할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서류 가지고. 네, 어머니. 6시에 갈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5시 30분. 박은주 기자와 촬영팀이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책장 뒤에, 이건 시계 안에, 이건 화분 뒤에. 카메라는 눈에 전혀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거 다세요. 기자가 브로치를 제 옷에 달아줬습니다. 이것도 카메라예요. 할머니가 보시는 모든 게 촬영돼요. 영애 씨도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무섭지. 하지만 해야 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후 5시 50분. 생중계 시작합니다. 기자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사기 조직 현장 포착 생중계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조회수 벌써 5,000명이에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가족 사기요? 할머니 힘내세요. 오후 6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김동연 법무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법무사님도 모셨어요. 오늘 확실하게 끝내려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서명하실 거죠?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넌 처음부터 나한테 이럴 작정이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민수랑 결혼할 때부터 내 가게를 노렸던 거지? 김동연 법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이상한 말씀을. 닥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난 알고 싶어.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었어? 왜 나였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약해 보였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고 나이 드셨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쉬워요. 노트북 화면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 여자 미쳤네? 저게 사람이야?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으셨잖아요. 가게 건물까지 20억이면 충분했어요. 충분하다고? 내 평생 모은 돈이. 어머니, 이해해요. 어차피 어머니 연세에 그 돈 다 못 쓰잖아요. 저한테 주시는 게 나아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김동현도 가세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몇 년 못 사실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죠.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럼 영양제에 넣은 건 뭐였어? 며느리가 가방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수면제예요. 어머니 치매 걸린 것처럼 만들려고요.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위조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서명받고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해도 소용없거든요. 이 나쁜 년들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욕하지 마세요. 이제 서명하세요. 오늘 안 하시면. 며느리가 서류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마. 형사 5명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김동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박지혜, 김동현 사기, 노인학대, 협박,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며느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박은주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150만 명이 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수면제 먹인 것,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것, 20억을 노린 것, 전부 녹화됐어요. 기자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신고했어요. 저 사기꾼들 잡아주세요. 할머니 힘내세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식도 체포했습니다. 당신네 보스요.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직원 전체를 일망타진했어요. 50명 전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생중계 보고 전국에서 신고가 쏟아졌어요. 피해자들도 다 나타났고요. 이번엔 못 빠져나가요. 형사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말 걸지 마.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넌 그냥 범죄자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2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났어요. 박은주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200만 명이 보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약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도 마시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눈물 나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부모님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지혜 징역 15년, 김동현 징역 12년, 강태식 무기징역, 조직원 전원
징역 5년에서 20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순잔의 과일을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손님들도 더 많이 찾아왔죠. 영애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종종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의 한복 가게도 되찾았습니다. 박은주 기자는 이 사건으로 탐사보도상을 받았고 가족 사기 방지법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가게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민수야.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말마다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새 직장을 구했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과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고 외롭다는 이유로 이용당하는 분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약해 보여도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족 사기, 노인 대상명의 사기.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김순자 할머니의 용기가 많은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